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축 누리호 발사 성공, 정치도 제발 성공 좀 하세요. 3047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저 누리호 발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매우 감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국민 오늘 오후에 거의 생방송 다 돼 방송사들이 네, 그죠? 네. 예. 그리고 일단 궤도에 성 올라갔으니까 우리 우주 항공의 새로운 역사 열릴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저는 오면서 주진우 라이브 들으면서 왔어요. 아, 그렇습니다. 인터뷰 하시더군요. 어떤 박사님하고. 네, 인터뷰하면서. 박사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우리의 이제 우주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만큼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됐고 네. 우리의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예전에 뭐 5대 기간 산업을 뛰어넘어서 이제 항공 우주 시대 연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 모멘텀이 된 거고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새로운 시대에 우주 항공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는 터전이 된 것이죠. 사실 이렇게 로켓, 이렇게 인공위성 기술, 뭐 우주 기술 관련해서는 우리가 조금 다른 분야에 비해서 좀 뒤처진 거 아니냐 했는데 네. 좀 많이 따라잡은 것 같아요. 이젠 달까지는 그냥 갈 수 있는 기술이 있답니다. 아까 들어보니까 그렇던데 네. 보면은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에 의해서 그 나라가 얼만큼 성장하느냐가 척도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우주과학기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좀 미진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거는 네. 이제 완전히 불식시키는 것 같아요. 네. 아유, 대단합니다. 전 분야에서 한국, 아유, 대단합니다. 문화예술계, BTS 뭐 나오면 뭐 빌보드 막 하고요. 또 피아니스트, 18살짜리 친구가. 제가 그러니까 네. 이 정부가 일을 가만히 너무 간섭하지 않고 네.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규제를 많이 풀어주면 나라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만 잘하면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23일째 국회는 공회전 중이랍니다. 왜 일 안 하는 국회가 된 겁니까? 의원님 좀 따져 물어야 되겠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이게 참 난처합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교체가 됐는데 국회에서 제1당은 여전히 민주당입니다. 180석 가까운 당이어서 지금 민주당하고 이제 우리가 벌써 한 20년 전에 2004년인가요? 그 당시에도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었는데 국회의장은 야당 박관영 의장이었고 당시에 이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했습니다. 야당이. 그러니까 1당과 2당이 서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서로 나눠 가져서 우리 국회가 특별하게 이게 협치 전통이 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김대중 총재 시절에 만들었죠. 그래서 상임위원회도 이제 의석수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해서 협치를 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지난번부터 무너진 겁니다. 180석 됐다고 이제 다 하겠다라고 해서 가져갔는데 그리고 지난 7월인가에 한번 협상을 해서 그럼 다음번엔 하반기에는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다시 이제 그걸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뭐 자존심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제 하나의 협치의 전통이고 원칙이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굉장히 속도를 내야 됩니다. 속도를 많이 내어서 민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방향타를 이제 민주당이 다 지고서 이걸 앞과 뒤를 다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해버리면은 우리가 걱정하는 게 지난 2년 전에 임대차 3법의 실패라든가 볼 때 정말 협치가 더 중요한데 이렇게 방향타조차를 다 민주당이 지겠다고 해버리면은 국회가 아무리 속도를 낸들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걱정하는 거죠. 지금 국회가 공회전인 이유가 법사위원장 때문에. 법사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해도 7월 달에 이제 법사위원장 관련된 협의의 내용도 우리 뭐 최영두 의원님도 21대 국회 할 때 초기에 법사위원장 관련된 부분에 대한 원구성할 때 가장 쟁점이었는데 네. 이 법사위원장을 갖느냐의 문제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이 법사위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체계작구에 대한 관련된 부분인데 네. 그 당시 지난해 7월 달에도 여야가 합의하고 협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법사위원장을 국힘에게 넘겨주더라도 체계작구의 권한을 축소시키자. 네. 그리고 체계작구의 심사기간도 줄이자. 이런 쪽에서 이미 합의를 하고 넘어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번 다시 이제 후반기 원구성을 할 때 법사위원장의 문제가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법사위원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네. 무조건 가져가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협의를 할 때
야당에게 국민의힘에게 넘겨주겠다고 협의를 했지만 그 이전에 뭐였냐면 제가 설명한 것처럼 체계작구에 대한 권한 조정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 조정을 안 하고 무조건 넘기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때 넘기는 게 협의의 조건이었다, 합의의 조건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은 거죠.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걸 해결을 한 다음에 넘어가는 걸 그거 이제 이렇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합의 내용이 뭐냐면요. 그 당시 법사위가 사실은 민주당이 그 당시에 이제 법사위를 가져간 뒤에 법사위가 그냥 그 모두를 지고 있습니다. 법사위를 통과돼야지만이 이제 본회의에 이게 옥상옥이에요. 이게 병목 현상이 생기는데 그 병목을 지고 있는 게 이제 법사위원장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이 자구 체계만 심사를 해야지. 네. 다른 판단으로 이 법사위를 병목을 쥐고 있으면 안 된다. 예.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합의를 했는데 자구 체계 심사권까지 빼자 그러면은 법사위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이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매년 법안 위헌 법률이 10건 이상씩 헌법재판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위헌적인 법률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법안법률의 자구 체계와를 심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구 체계에 집중하고 다른 정치적 이유로 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우회장도 갖고 있고 우리가 뭐 다른 정치적 이유로 공연히 법안 심사 기간을 늦추지 않겠다. 법사위에 있었잖아요. 근데 뭐냐면 이제 이제 법사위가 왜 권한이 강하냐면 그러니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다 합의하고 올라온 법안을 다시 정책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네. 정책심의를 해서 상원의 기능이에요. 네, 상원의 기능 이게 옳다 그러다까지 하고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뭐를 하냐면 체계작구를 가지고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인지 마실 것인지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제 조정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네. 이 문제가 워낙 크니까 법사위원장에 관련된 부분을 넘겨주더라도 실질적으로 체계작구에 대한 권한 조정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세트인 거죠. 세트. 그런데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 부분은 합의에 대한 내용 전체를 어떻게 보면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부분 때문에 대선 전에는 법사님 때문에 대선 이후에는 법사위원장 때문에 계속 이거 좀 국회가 지금 공전하고 있습니다. 자, 행정안전부에서 자치경찰 아니요 경찰 통제 권고안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이런 거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걸 짚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윤석열 정부가 그러면 향후에 5년 동안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는 그림을 좀 볼 수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임기 초에 시작을 해보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정책 이런 5년의 국정 청사진이 없고 딱 하나만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검찰을 장악하고 경찰을 장악해서 실질적으로 법에 의한 통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권한의 집중을 통해서 통치하겠다라는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도 역시 뭐냐면 행안부를 통해서 직할 체제 하에서의 통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움직임의 이제 인사와 감찰 통제권을 가지고 경찰까지 다 통제하겠다. 그래서 권력의 집중화를 통해서 향후 5년간을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의 권력기관 개혁은 뭐냐면 분할을 하고 분권하고 실적으로 분할 통치를 하는 거였는데 지금 이제 집중 통치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영도 의원님. 그게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고 세계적으로 경찰 제도가 이렇게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 제도에 맞춰 가자는 것이지 그걸 갑자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뭐 이 정부가 한 것이 아니고 경찰 제도 개선위원회인가 뭐 있던 그 위원회에서 권고한 것인데 선진국은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이 우리가 이제 검경 수사 분리하면서 수사권을 경찰한테 많이 넘겨줍니다. 이미 많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수사 경찰은 막 이 밀려오는 사건 때문에 감당하기 어렵다고 힘들다고 아우성칠 정도로 많은 이제 수사 권한이라도 넘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 이제 그 민주당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경찰 통제는 누가 하느냐? 예컨대 경찰이 수사한 것을 검찰이 이제 기소하는 단계에서 심사하고 뭐 이러면서 또 수사 종결하고 하면서 경찰의 수사의 잘잘못을 가릴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등등이 이걸 어떻게 그러면 경찰은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이냐. 과거에 경찰 파쇼란 말이 있었습니다. 파쇼라는 것은 몽둥이란 말이거든요. 네. 경찰 파쇼와 전제군주가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장발장 시대에 등장한 것이 이제 이후에 등장한 것이 검찰입니다. 검찰인데. 그래서 선진 경찰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경찰과 중앙경찰이 또 분리돼 있고 네. 우리도 지금 국수본이 따로 이제 분리돼서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가고 있죠. 근데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보자면은 이거는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경찰 제도를 더 발전시키겠다는 저 방향으로 봐야 되고요. 뭐 지금도 경찰청장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하려면 할 수가 있었죠. 또 여기다가 지금 경찰 인사를 그동안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했는데 지금은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경찰 인사의 공정성 이런 걸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도 아울러 살피게 되는 그런 제도 개선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보면요. 행정안전부의 이제 자문위원회가 이제 경찰 통제 권관인데 행안부의 경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휘 통제권 강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영두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자치경찰, 중앙경찰 이는 나눠주는 건 뭐냐면 스스로 경찰의 권한을 분산해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가는 것인데 지금 뭐냐면 일극체제로 가는 거죠. 행정안전부에서 실질적으로 경찰을 통제하는 권한을 강화하는 가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권력기관 개혁의 그 방향과는 역행하고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가장 큰 쟁점 아니겠습니까? 2167님께서 대한민국 집값 안정 기원합니다. 먹고 살기 힘든 요즘 집값이 기가 막힙니다. 얘기하는데 정부가 오늘 임대차 시장 안정 대책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성준 의원님? 아니 이제 그 부동산 문제는 상당히 모든 정부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이제 지금 이 임대차 문제 특히 이제 임차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거는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도 가장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계가 지금 고물가 고환율 또 하나가 뭐냐면 국내적으로 고금리 시대를 가고 있단 말이죠. 예. 그 고금리 시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임차인이 됐든 집을 사는 사람들은 대출을 통해서 다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어느 정도 이제 선제적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인정하는데 이 뭐냐면 이 부동산의 문제도 있지만 전체 경제 정책에 대한 방향과 더불어서 이 임차인 문제도 같이 나와야 되는 건데 부분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경제 정책에서의 나쁜 시그널을 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왜 법사위가 그러면 1당과 2당이 법사위와 국회의장을 안 녹아져야 되느냐 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2년 전에 우리가 그렇게 당시에 이제 윤희숙 의원이 나 저도 임차인입니다라고 그렇게 국회에서 손을 벌벌 떨면서 정말 이렇게 강큰 정부는 처음 봤다고 이야기 절규하지 않았습니까? 윤희숙 의원은 임차인은 아니었죠. 임차인이자 본인도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네. 예. 다 그렇습니다. 저도 임차인이기도 하고 또 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영두 그런데 아니 들어보십시오.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왜 집값이 불안하냐면은 그 2년이 돌아온 겁니다. 2년이. 지금 그동안은 우리 5%인가를 묶고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의무 계약이 끝나면은 지금부터는 실질 상승분이 전세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전세 시장의 압박으로 오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 공급을 또 늘리고 또 그동안 이제 많이 쥐어놨기 때문에 대출 규제도 늘리고 했기 때문에 집값을 그리고 기대 심리도 낮추고 해서 집값을 낮출 계기제에 왔는데 전세 시장이 대혼란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네. 2년 전에 했던 것이 이제 2년 그때 연장했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더 이상 연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되면 5% 규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핵심 뭐냐면은 버팀목 전세 대출의 보증금을 이렇게 대출 한도를 확 늘려줍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 피해자들을 복구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또 하나 시장에서 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너무 폭등을 안 시키면은 네. 거기에 다른 그 뭐 실거주 인정이라든가 해서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시장의 유화책입니다. 이게 2년 전에 우리 민주당은 그때는 이건 옳고 이렇게 해야 집값이 잡힌다는 그런 올곧은 생각 하나만으로 밀어붙였겠지만 네. 그 후유증이 얼마나 시장에서 컸습니까? 그 후유증을 지금 진정시키기 위한 아주 불가피한 대책입니다. 뭐 지금 보면 이제 정부에서 착한 임대인, 상생 임대인에게 대한 지원책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네. 발표한 것들을 보면 그만큼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려움들이 나타난 거고 정부가 그렇게 발표하는 것이죠. 지금 네. 보면요. 예. 알겠습니다. 최영두 의원은 임차인이자 임대인입니다. 근데 착한 임대인이시거든요. 근데 어디 가서 임차인이라고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네. 왜 그렇게 또 삐딱하게. 아니, 삐딱하게가 아니라 최영두 의원님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니 나도 임차인인데 임차인 정확한 시장을 아니 최 의원님 개념 그렇습니다. 규정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임차인이라고 하는 경우는 집이 없었을 경우에 임차인이라고 하는 거고 내가 집을 가졌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집을 하나 월세를 사는 경우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를 더 아니 중요한 문제가 필요해서 많으니까 월세 사는 시민들 경우는 얘기를 임차인이라고 못하지만 하지는 너무- 않죠.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요. 왜 임차인이지? 나는 아이 그 누가 그렇게 표현을 씁니까? 임차인이 더 지금 보증금이 더 많아요. 아니 근데 임대인 최영두 의원은 보다. 저한테 이렇게 저는 뭐 임대를 줬는데 싸게 줘 착한 임대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착한 임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원래 임차인이기도 하죠. 그게 빚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넘어갈게요. 이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화두로 떠오릅니다. 여기에 또 하나 북송한 탈북자 이 내용도 또 해명하라 이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왜 이렇게 이게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습니까? 이 우선의 유족들 첫 번째는 서해 공무원 아들과 그 가족들이 내내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정부에서 시작된 게 이 정부 들어와서 시작된 게 아니고 지난해 12월인가 지난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족들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월북이라고 단정하고 또 무슨 빚이 있네 없네라는 이런 사실과 다른 수 있는 이야기를 해서 월북으로 몰아갔던 측면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족들이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에도 하소연하는 편지도 보내고 국가인권위원회 시위도 하고요. 예, 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과도한 표현과 일방적인 게 있었다고 해서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시정 안 된 채 정부가 이제 끝났죠. 끝났는데 새 정부에서 사실 이 문제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볍게 다뤄지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 몇십 년 전에 그런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다시 한번 진상조사도 하게 되고 끝없이 진상조사 해왔는데 이 문제는 명백히 유족이 있고 또 막상 이번에 그래서 유족들의 그 희망에 따라서 원망에 따라서 재조사를 해봤더니 당시에 이걸 일부러 좀 월북이라는 네. 쪽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증거들이 막 드러나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요. 최영두 의원이 두 가지로 크게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당시에 정부가 북한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그랬을 경우는 북한이 피해 공무원을 피살했었던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북한을 규탄했고 북한에서 사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가 이제 가장 핵심인 거고요. 지금 최영두 의원이 두 번째 얘기한 그러면 유족의 아픔에 대한 것은 저희가 좀 같이 아파하고 월북 문제냐 아니냐를 가지고 계속 지금 나오는데 그러면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가장 쟁점은 군 당국의 특별 취급 정보 공개 SI 아니겠습니까? 저도 네. 그 당시에 국방이 있었어요, 제가요. 네네. 그 당시 국방이 있었는데 야당 의원들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월북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 이제 이것이 월북이냐 아니냐는 쟁점이 아니었어요. 왜 예. 그러냐면 북한에 의해서 사격을 한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항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북한의 사과 발언까지 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유족들이 이제 월북에 대한 문제를 이제 거론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특별 취급 정보를 공개를 해서 오히려 이 문제를 말끔하게 국민의 뭐라고 할까요? 좀 알 권리라고 할까요? 많은 국민들이 좀 알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상규명, 사실이 뭔지. 사실이 뭔지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은 그렇다고 하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 취급정보 공개와 관련된 부분을 일정 부분을 공개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죠. 지금의 여당은 이 문제를 오히려 월북의 프레임으로 가면서 실질적으로 정보 공개를 하지 않는 쪽으로 좀 가고 있는 모습이 저는 왜 이렇게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최영두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선 민주당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민생이 중요하지 그게 월북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말했던 데서 이게 오히려 더 화근을 키운 측면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한겨레 신문 사설을 봐도 유가족들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설 대목도 나오는데 이건 이제 해법이 있겠죠. 우선에 비공개 문제라면은 우리가 정보위에서 하듯이 그렇죠. 여야 의원들이 그런 군사 정보를 한번 보자 당시에 어떻게 했던 것인지 보면 네.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애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아니 그 지금 조사 결과 검찰 경찰 어딥니까 해경하고 해보니까 당시에 굳이 그걸 월북으로 여러 가지 월북 정황과 맞지 않는데 월북으로 이렇게 예단하려고 했던 여러 것이 있어서 그걸 이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 그럼 지휘계 누가 어떻게 해서 그게 사실 청와대 기록
월북이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전에 세월호 때 대통령이 그 몇 시간 동안 뭐 했느냐 가지고 전부 그렇게 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정부가 끝나고 난 뒤에 갑자기 청와대 캐비넷에서 없던 문구이 나오고 막 그랬는데 지금 뭐 그렇게까지는 않다 하더라도 왜 그렇게 그걸 판단을 예단을 그렇게 해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 한 사람의 국민의 생명이 또 소중할 뿐더러 남은 가족들이 월북자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건 엄청난 좋은 것이고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네. 뭐 취업이고 뭐고 그런 것을 국가가 억울하게 죽은 어쨌거나 억울하게 죽은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그 가족에 대해서 배려는 못할 망정 그렇게 좋은 글씨를 하려는 그런 프레임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서 간단히 사과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근데 왜 이제 그 월북 어선 뭡니까 당시에 표류했던 어선인가요? 어선이 이 기순 의사를 밝혔는데 다시 납북을 그냥 그대로 북송을 했습니다. 네. 북송했는데 그런 분들이 여기서 기순 의사를 밝혔는데 북송되면은 그분들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지 다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맞물렸다는 것을 보는 거죠. 유족의 아픔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특히 우리나라 국민이 이렇게 피살 사건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강력하게 다시 이제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월북에 대한 문제를 계속 지금 거론하는데 그럼 진상규명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국힘 쪽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월북이라는 프레임으로 오히려 그 당시 문재인 정부의 대북 문제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 굴종했다. 이 프레임으로 좀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진상규명을 통해서 특별정보 취급 같은 경우는 정보위원회에서 공개를 해서 보고 나서 말끔하게 우리가 씻어버리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진상규명 사실은 깔끔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인이 우선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는 건가요? 자, 진상규명 하면 드러나겠죠. 드러나는데 그걸 자꾸 월북이라고 무슨 근거로 월북이라고 해서 온 전시회 이 양반이 또 이 부분에 무슨 대해서도 빚이 있다 뭐 있다 해가지고 이 월북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상규명 필요합니다.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광욱 의원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처분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중징계 민주당이 지금 엇갈린 반응 보입니다. 팬덤 반발한다. 후폭풍 극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준 의원님. 저는 진짜 이거 답변하기 정말 어렵네요. 어려워서 물어본 거예요. 진짜 어려워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을 지금 제가 이 방송에서 나와서 어떻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 그러면 그렇고. 또 기사가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대선 패배한 정당의 모든 문제 처리가 난맥이거든요. 오히려 참 어려운 문제예요. 뭐를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답도 없고 그런 가운데 이제 최강욱 의원 문제에 대한 윤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다양하고 어려운 거죠. 네. 최영도 의원님 어렵답니다. 그건 민주당 내부 문제도 많이 지체되었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그건 뭐 더욱이 지금 이게 누구는 뭐 이게 동영상인 줄 알았더니 동영상이 없어서 사실 확인이 어려운 듯이 이야기하는 분도 계신 모양이던데 당시에 회의에 참석했던 민주당 이게 그냥 불거진 게 아니고 네네. 민주당에 참석했던 민주당 보좌진들이 이럴 수 있느냐라고 당에 제소한 지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이게. 예.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어려운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해서 윤리위원회가 내일 열립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최영도 의원님? 내일 이제 대표가 출석해서 소명을 하겠죠. 예. 이준석 대표는 나가겠다고 했는데 어디로 나오라는 얘기가 없대요. 그건 이제 윤리위에서 네. 뭐 출석이 필요하면 출석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오라고 할 테고 네. 그건 뭐 어차피 밝히지 않을 문제고 저는 뭐 어쨌든 이준석 당대표가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당대표로서 두 번의 선거를 승리로 이끈 사실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시민단체가 의혹을 당윤리위원회에 제소한 겁니다. 우리는 당내에서 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또 한 유튜브가 뭐 이 문제를 네. 했던 이야기인데 그게 사실이 만약 그렇다면 엄청난 사건이겠죠. 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10년 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10년 전에 이미 그런 문제로 검찰 조사까지 있었다는데 그냥 넘어갔었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그 상당히 촉망받는 젊은 정치인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그게 아니고 대선 과정에서 아마 다시 한번 그 유튜브에서 문제가 제기된 거 아닙니까? 네. 이걸 갖다가 입막음 하려고 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 이제 내일 소명이 들어봐야겠죠. 근데 사안 자체는
이게 문제가 이제 성상납이 있으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쟁점이. 예. 지금 우리 이양희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직자로서의 처신이 그런 무슨 소문 협박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느냐. 예. 근데 그게 이제 여기서 또 규명돼야 될 것은 그러면 그 실제로 누가 그렇게 만났느냐. 예, 근데 이제 당시 정황을 보자면은 그 누군가가 대선 앞두고 제대로 사실 규명이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서 계속 소문을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대선에 큰 영향을 줄 사안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당대표 측근이 누가 갔던 모양인데 이제 그런 문제 가지고 적절한 처신이었느냐. 네. 그리고 왜 그랬느냐.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한 내일 결정이 나겠지만 결정이 나겠죠. 이 문제가 왜 불거졌냐 보면은 결국은 국민의힘 내부의 권력투쟁 과정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시민단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시민단체에는 항상 뒤에 정치적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알듯이 이준석 제거 작업이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얘기 나왔고 이준석 대선 끝나고 나서 이준석 당대표를 축출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윤핵관과의 갈등도 그 갈등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 당시 후보와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얼마나 컸습니까? 네. 그러면서 윤핵관과의 갈등이 컸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이준석 당대표는 자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이 있었는데 그대로 드러난 거고 그런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이런 걸 하나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왜 10년 전에 또 이게 10년 전에 일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폭발력이 있는 이슈를 하나 만들어서 이걸 이제 하나 과정에 대선 과정에서 나왔던 문제고 결국은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서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는 모든 선거의 승리의 가장 주역이었는데 결국은 승리의 씨앗을 같이 나눠 먹지는 못하는 것이죠. 민주당의 희망사항이고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 집권 초기에 더구나 거대 야당이 있는 이 상황에서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권력 투쟁으로는 번질 수가 없고 권력 투쟁 성격도 아닌 것이 이 문제는 만일 이렇게 되면은 우리 전당대회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근데 전당대회라는 네, 그렇죠. 이게 엄청난 블랙홀이거든요. 네. 그 집권 초기에 소수 여당의 그 누구나 대통령이 뭔가 일을 하는데 국내의 모든 악재는 다 이덮친 상황에서 네. 당 전체가 새로운 권력 그 당내 권력을 위한 몰입한다. 그 누구도 바라지 않은 상황입니다. 누구도 바라지 않는데 윤핵관들과 지금 이준석의 갈등 굉장히 좀 첨예합니다. 그거는 뭐 그렇게 첨예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미 제거 작업에 들어갔다고 봅시다. 최영두, 박성준 두 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다 안 들어주고. 네. 전국 스승 얘기 못했네요.